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50년 미국 해양 패권의 역사가 이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건 제국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리버티 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쪽 한나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매일 밤 작은 손들이 모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체를 다루는 손들, 강철을 녹이는 불꽃들, 완벽함을 추구하는 눈빛들이 말이에요. 제국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살린 제국의 배는 이제 더 이상 패권의 상징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 될 겁니다.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강국이 뭔지를 말이에요.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손은 정말로 불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전직 미 해군 작전 장교이고 지금은 아메리카 연합의 조선방산 감리국 수석 감사관이죠. 47년을 살면서 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세상이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그 철칙이 깨졌습니다. 폰의 진동으로 눈을 떴을 때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리버티 원 구조 붕괴. 전력 단절. 재가동 불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리버티 원. 그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죠. 250년 미국 해양 패권의 상징, 10만 톤의 강철,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멈췄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챙겨 입으면서 나는 중얼거렸죠. 이럴 리가 없다. 절대 이럴 리가 없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요.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스크린이 붉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삑삑삑. 그 소리가 뇌를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진들이 몸을 굳혀 있었고 지휘관들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선체 중앙부 파손, 격벽 붕괴, 전력망 단절, 모든 추진 시스템 마비. 수치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수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문제였죠. 리버티 원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집장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스톤, 누군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질문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죠. 나는 보고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리버티 원을 바다로 띄워야 했죠. 아니면 제국의 신뢰는 영원히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내 입에서 한 줄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편집장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지난 5년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납기율 99.8%, 정밀도 오차 0.3mm, 국제 프로젝트 성공률 100%. 모두가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이 신뢰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그 한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요. 나는 창문 너머 떠오르는 태양을 봤습니다. 붉은 빛이 동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46시간 후 나는 동쪽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점점 더 검어지고 있었죠. 대한민국.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 다른 세계로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이틀간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에 관한 모든 것들이었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3대 조선소. 매년 수십 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 납기 지연율 0.2%. 그들은 불가능을 기계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거쳐가면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 땅에서 정말로 리버티원을 살릴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소금기와 기계유가 섞인 냄새. 바다 근처 도시의 냄새였죠.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조선소 게이트를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규모.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강철의 도시였습니다. 도크에는 여러 척의 대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죠.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인가 싶었죠. 조선소 사무실에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검은 안전모를 쓴 사내였죠.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굵고 얼굴에는 햇빛으로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박철수입니다. 리버티 원 수리 총괄 책임자죠.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 자의 확신 말이에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혹시 할 수 있을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21일입니다. 21일.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30일, 4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일이라고 했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21일 안에 완벽하게 띄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1일 안에 리버티 원이 전투 태세까지 갖춰야 합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마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나를 도크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나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 장비들의 정렬, 안전 표지판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었죠.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섭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조직력이라면 정말로 불가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리버티 원은 수요일 자정에 도착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체 손상 평가, 격벽 구조 분석, 전력 시스템 재구성.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노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거든요. 도크 위에서 나는 태양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죠. 강철이 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그 답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제국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이제 시작은 대한민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리버티 원은 수요일 자정을 조금 넘어서 도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얼마나 검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검은 하늘 아래에서 제국의 심장이 천천히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도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아니,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리버티 원의 도면을 머리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걸요. 리버티 원이 도크에 접안되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0만 톤의 강철이 천천히 물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함선의 선체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죠. 저 손상이 정말 21일 안에 복구될 수 있을까? 선체 중앙부는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격벽은 붕괴되었고 갑판의 일부는 녹에 쓸려 있었습니다. 10만 톤의 강철이 지금은 죽은 물고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박철수가 내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죠. 그는 리버티 원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병든 친구를 보는 것처럼요. 저 함선을 살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죠. 나는 그를 봤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선체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드론, 초음파 측정기, 망원 렌즈 카메라. 모든 장비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가 결과가 나오는 데는 18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팀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그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박철수는 나를 봤습니다. 선체 손상 범위는 예상보다 심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심합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구조 보강이 필요한 지점이 847개소입니다. 847개소. 그 숫자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 지점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동시 작업으로 진행하면 13일 만에 기본 구조 복구가 가능합니다. 13일. 그럼 8일이 남는다는 뜻이었죠. 나는 물었습니다. 그 8일은 뭐에 쓰입니까?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밀도 검증. 그리고 완벽함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일정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최고의 품질로 리버티1을 살리려고 했다는 걸요. 목요일 아침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크 위에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용접기들이 울리기 시작했죠. 불꽃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는 그 광경을 담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재조립이었습니다. 각 작업자들이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실수는 없었습니다. 지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합니까?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리버티1을 맡긴 아메리카 연합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인지를.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도크의 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용접 불꽃들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철이 부활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부활은 인간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그 정신 말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왜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를. 그것은 국토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제국은 크기로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질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버티1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가동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신호가 돌아오고 있었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미래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도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가는 것도 아까워서 간이 침대를 사무실에 놔두고 잤죠.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여전히 검었지만 도크 위의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리버티1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첫날에는 불치의 병처럼 보이던 함선이 3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선체의 균열들이 메워지고 격벽이 다시 세워지고 전력선들이 하나씩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과정의 완벽성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매일 새벽 5시에 도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밤새 이루어진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망원 렌즈로 용접선을 확인하고 측정기로 오차를 검증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예술가였어요. 여기 봅시다. 박철수가 나를 한 지점으로 불렀습니다. 용접 부분이었죠. 눈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측정기를 대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0.7mm 편차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0.3mm입니다. 0.3mm.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모발의 두께가 대략 0.1mm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수리가 아닙니다. 이건 재창조입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버티원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메리카 연합의 상황실을 생각했습니다. 혹은 미국 국방부를. 거기서는 일정만 맞춰지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일정보다 완벽함이 먼저였습니다. 작업팀들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체 복구팀, 전력 시스템팀, 격벽 재구성팀, 정밀도 검증팀. 각 팀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절대 우월성을 발휘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렌즈에 담길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분위기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5째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체 중앙부 보강 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없던 균열이었죠. 그것을 발견한 순간 도크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작업 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박철수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균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했습니다. 원래 손상에서 오는 2차 손상입니다.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팀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작업 계획이 세워졌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위기는 해결되었고 일정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어느 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생각했던 거죠. 6째 날 저녁 나는 박철수와 함께 도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본 리버티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함선은 이미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 배를 언제 처음 봤습니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미국에서요. 그때는 제국의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책임처럼 보입니다.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순간 도크 아래에서 용접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불빛이 마치 생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꽃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신념이구나 싶었어요. 박철수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신념. 이 둘이 만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완벽을 추구하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추구합니다. 완벽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도크로 내려오면서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국은 일정을 지킨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신뢰를 지킨다. 그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갈랐다.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정보다 나았습니다. 매일 밤 용접 불꽃이 하늘을 그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철수는 새로운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은 그것을 만족시켰습니다. 7째 날 정오, 선체 복구가 80% 완료되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90%였고 격벽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리버티원은 서서히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21일은 충분할 거라는 걸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걸요. 나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일할 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지를. 그것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과정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정을 완벽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8일째 아침 도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리버티원의 기본 구조는 거의 복구되었거든요. 선체의 균열은 메워졌고 격벽은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전력 시스템도 95% 이상 복구되었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정밀도 검증 단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나는 박철수를 따라 검증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미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측정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나를 한 화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리버티원의 3D 모델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수많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건 뭡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각 구간별 정밀도 검증입니다. 우리는 리버티원의 847개 지점을 모두 점검합니다. 오차 범위는 0.3mm입니다. 모두 다 0.3mm 이내로? 네. 모두 다입니다. 그것은 거의 신의 경지였습니다. 847개 지점을 모두 0.3mm 이내로 맞춘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런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을 때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선체 하단부 127번 지점에서 오차가 0.5mm였던 거죠.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도크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따라갔습니다. 그 지점은 선체의 매우 깊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용접불 때문에 온도도 높았죠. 박철수는 그곳에서 한동안 측정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기초 용접의 각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 부분을 다시 용접할 겁니다. 그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나를 봤습니다. 일정은 도구입니다. 완벽함은 목표입니다. 도구가 목표를 방해할 순 없습니다. 밤새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지점을 담당하는 기술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용접을 제거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 재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측정기가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0.2mm.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9일째 아침 129개 지점에서 오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격벽 연결부였죠.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기준보다 훨씬 크게 벗어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도크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박철수의 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당황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연함만 있었죠. 전체 격벽 연결부를 재검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재작업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면서 기술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요. 그들은 도구를 들고 격벽으로 향했습니다. 7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팀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걸요.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쉼없이 떴습니다. 박철수는 도크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10일째 저녁 마지막 지점이 검증되었습니다. 기술진이 측정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지점 기준 이내입니다. 완벽합니다. 129개 지점. 모두 재작업되었고 모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 순간 도크에서 자은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팀을 모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리버티원을 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검증과 테스트입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있었죠. 나는 그를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도크의 한쪽 구석으로요. 거기서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박철수가 나를 봤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왜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요. 이건 거의 집착에 가깝습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포기한 후에 나오는 웃음 같았습니다. 당신은 강국에서 오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나라의 자식들입니다. 약한 나라는 완벽해야 생존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세계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0.3mm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0.3mm의 신뢰가 국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크게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크기로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벽함으로 존경받아야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0.3mm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리버티원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선체는 새로이 탄생했고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1일. 아직 1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가 떠날 때 당신은 뭘 느낄까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배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0.3mm를 추구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도크의 밤하늘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용접 불꽃이 계속 떴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신념을 하늘에 새기는 것처럼요. 11일째 정오, 최종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버티원의 전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었죠. 선체, 격벽, 전력, 추진 시스템. 모든 것을 동시에 테스트해야 했어요. 실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도크의 제어실에 박철수와 기술진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리버티원의 모든 센서 데이터가 떠 있었죠. 수백 개의 초록색 불빛. 모두 정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력 시스템 점화 준비,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기술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크 아래에서 거대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였죠.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의 수치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출력 10%, 20%, 50%.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가동 준비, 박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전력 시스템 완벽합니다. 95% 출력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체 안정성, 격벽 강도, 생명 유지 장치.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발생했습니다. 한 기술진이 외쳤습니다. 화면의 한 부분이 빨갛게 변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압력이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0.4메가파스칼 초과입니다. 도크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압력 초과는 시스템 손상을 의미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박철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력을 50%로 낮춥니다. 압력 상황 리포트를 요청합니다. 기술진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추진 시스템의 모든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도면을 꺼냈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리버티원을 못 띄우는 건 아닐까? 15분이 지났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열교환기 부분에서 추가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손상에서 파생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합니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6시간입니다. 36시간. 우리에게는 11일, 즉 26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법이었어요.
그 부분을 수리하려면 전체 추진 시스템을 분해해야 했거든요. 박철수가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팀을 투입합니다. 밤새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추진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거의 동굴 같은 공간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박철수와 함께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손수 열교환기 부분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손상입니다. 압력이 집중되는 지점이니까요. 우리는 강화된 설계로 수리합니다. 수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용 공간이 극히 제한되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의 팀은 그 제약 속에서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용접, 검증, 재검증. 모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재시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전력이 점화되었습니다. 화면에 수치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 30%, 70%.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95%. 화면에 녹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압력 정상입니다. 모든 시스템 완벽합니다. 도크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검증 항목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를 따라 다음 검사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물었습니다. 박 책임관, 당신은 언제 쉽니까?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배가 떠날 때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1시간마다 10분씩 쉽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리버티 원이 떠날 때까지 그는 완벽함을 위해 자신을 바칠 것이었습니다. 12일째 오전 모든 주요 시스템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리버티 원은 거의 완전히 부활했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부력 테스트뿐이었습니다. 나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낸 건가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승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의 완수가 가져오는 평온함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죠. 도크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리버티 원은 조용히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일째 아침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력 테스트뿐이었죠. 리버티 원을 물에 띄우는 순간 그것이 성공하면 배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죠. 도크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기술진들이 제 위치에 섰습니다. 배수장치, 안정성 검사 시스템, 추진력 측정 장치.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나는 박철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이 남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제어실의 화면에 데이터들이 떠올랐습니다. 리버티원의 모든 시스템이 가동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작은 신호 하나로 배는 부활하거나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수 시스템 작동. 기술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크 아래에서 거대한 소음이 났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였죠. 리버티원의 무게가 천천히 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깊이 5m, 4m, 3m. 배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2m, 1m.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리버티원의 선저가 물을 헤쳤습니다. 거대한 함선이 물의 품으로 안기는 순간이었죠. 센서들이 반응했습니다. 안정성 지표들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도크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체 부력 도달 확인. 조정값 85%. 목표 달성.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추진력 테스트 준비. 박철수가 명령했습니다. 엔진의 점화 신호가 갔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도크를 흔들었습니다.
리버티원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천천히 배가 물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나는 도크의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리버티원이 물 위에 뜨는 모습을 말이에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50년 제국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나와 함께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르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깊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죠. 해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해낸 게 아닙니다. 돌려드린 겁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국이 맡긴 신뢰를 우리가 받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리버티원은 천천히 항구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수독에서 벗어나 외해로요. 그 과정에서 모든 센서들이 정상을 알렸습니다. 부력, 안정성, 추진력.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나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박 책임관, 당신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이었어요. 절대 멈추지 않는, 완벽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그들의 숨결이었죠. 리버티원의 마지막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신 시스템, 무장 시스템, 생명 유지 장치. 모든 것이 가동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13일. 우리는 예정된 21일보다 8일을 단축했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함을 포기하지 않았죠. 나는 본사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메리카 연합의 국방부로 말이에요. 리버티원이 부활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일주일 내 출항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국방부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예상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기적을 기대했고 대한민국이 그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해가 저물면서 도크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리버티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죽은 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배였어요. 박철수와 나는 도크의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본 리버티원은 완전히 새로운 배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냈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책임감? 네. 강국은 크기로 책임을 나눕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는 완벽함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강한 나라인지를. 그것은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책임의식 때문이었어요. 국민 하나하나가 자신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걸 아는 나라였던 겁니다. 도크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리버티원은 조용히 쉬고 있었죠. 일주일만 있으면 대양으로 나갈 배였습니다. 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국은 실패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것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강국이 뭔지를. 그것은 크기가 아니라 책임감이다. 20일째 오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리버티원은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지막 점검들이 끝났고 모든 시스템이 최고조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나는 박철수와 함께 도크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떠나갑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취감도 자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다한 후의 고요함이었어요. 당신과 당신의 팀이 해낸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요. 박철수가 나를 봤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을 보여줘서요. 제국이 몰랐던 진정한 강함이 뭔지를요. 박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함은 크기가 아닙니다. 강함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의지입니다. 리버티원의 출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크에 모인 사람들이 배를 봤습니다. 아메리카 연합의 기술진들,
대한민국의 작업자들, 그리고 나 모두가 한 배에 탔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배는 천천히 도크를 떠났습니다. 물살이 갈라지고 태양빛이 선체를 비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의 이동이 아니라 신뢰의 재확인이었죠. 나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뭘 할 겁니까? 다음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끝없는 완벽함의 추구, 끝없는 책임의 이행.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박철수와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조선소 게이트 앞에서였죠. 박 책임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강국이란 뭡니까? 박철수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강국이란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 때 완벽함으로 책임을 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작지만 강합니다. 나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굵고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는 마지막 노트를 적었습니다. 나는 제국에서 왔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에서 무언가를 배웠다. 리버티원을 타고 떠나는 것은 배가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250년 제국의 심장보다 대한민국의 손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한다. 제국은 기술로 세워진다. 하지만 문명은 신뢰로 유지된다. 우리는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되찾았다. 리버티원은 대양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배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배다. 대한민국의 손으로 다시 탄생한 인류의 배다.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강철을 움직이는 인간의 의지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보여줬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강국이 뭔지를. 그것은 크기가 아니라 책임감이다. 완벽함에 대한 집요한 추구다. 그리고 약한 나라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손에 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서.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리버티원은 그곳에서 태양빛을 받으며 대양으로 향하고 있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이제 변할 것이다. 이 경험이 깨닫게 할 테니까. 약한 나라의 완벽함이 강한 나라의 자존심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방식이라고.